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시험이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그래서, 이번 시간에 딱 마무리 한번 해 보려고 해요. 우리 복습이 지금 두 번째 나갔죠?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이제 딱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이어서 보면 이제 실학을 좀 봐야 되는데, 이 실학이라고 하는 의미부터 한번 봐야겠죠? 실학을 정의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조선 후기, 이제 17세기, 19세기에 나타난 전통 유학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 유학의 한 분파의 사상과 학문,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왜 실학이라고 했는가라고 하는 의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요때 실이라고 하는 거는 진실이란 뜻입니다. 진실. 그러니까 진실된 학문, 찐 학문이다. 이런 뜻이고, 그러면 요 실학을 연구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가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허학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허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리학을 이제 비판을 하면서 등장을 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쭉 봤듯이 조선 후기는 굉장히 다이나믹했어요. 그러니까 사회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해갔고 변동은 많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성리학을 되게 더 성리학적인 이런 사회 질서를 더 강요하기만 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변화하는 사회에 되게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하는 사회의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었던 거고, 이걸 조금 더 있어 보이게 설명하자면 성리학의 교조화라고 합니다. 이때 교라고 하는 건 종교란 뜻이에요. 종교. 우리가 유학이라고도 하고 유교라고도 하잖아요. 이때 교는 종교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학이 하나의 학문 이상을 뛰어넘어서 종교처럼 돼버린 걸 유교라고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는 학문이지만 이걸 학문을 뛰어넘어서 이제 종교처럼 돼버린 거, 너무나도 절대화 되어버린, 나머지는 다 이제 그냥 사이비야, 나머지는 다 이단이야, 이렇게 보는 상황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 한계점을 분명히 보이고 있었다는 거죠. 사회는 변해가는데 그에 맞는 맞춰가지 못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학이라고 하는 건 찐이고, 성리학, 허학이라고 하는 건 짭이다, 이런 뜻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실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왜 진짜냐라는 걸 봤을 때 전 요 세 가지를 딱 설명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실학은 굉장히 실천적인 학문이고, 실증, 그러니까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거고, 실용, 실제 쓰임이 있다. 성리학은 가짜예요. 왜? 실제 쓰임이 없으니까. 그냥 너무나도 이론적이에요. 근데 얘는 실천도 하고 실제 쓰임도 있고 실제로 증명도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인 거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우리가 쓰임이 있다. 요게 이제 가장 큰 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거 세 개를 합치면 하나의 실학이 되는. 그래서 보통 저는 이제 삼실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천, 실용, 실증.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실학의 특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요 의미라고 나와 있는 요 부분은 사실, 전체적으로 실학을 딱 설명하기엔 좀 부족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조선의 개혁을 위해 등장한 사상 및 학문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역사나 문화에 대한 연구를 한 건 국학이라고 해서 좀 따로 좀 봐도 될 것 같고요. 분명히 요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의 개혁을 위해 등장한 사상 및 학문이다. 그래서 이제 실학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실학을 연구했던 학자들은 보통 이제 남인계열이나 좀 정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실학이 너무나도 좋은 개혁론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개혁으로 이어져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실제 정치에 반영되지 못하고 그냥 이론에 그냥 그쳐버립니다. 요건 좀 아쉬운 한계점이에요. 자, 그리고 실학은 크게 중농학파와 중상학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을 중시하는 중농학파, 그리고 상공업을 중시하는 중상학파,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는데, 일단 중농학파 같은 경우는 대체로 남인 계열의 학자들이 많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정약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약용은 이제 많은 유배 생활을 하면서 주로 이제 농촌이나 이런 데를 많이 둘러봤죠. 자기가 둘러보니까 우리 이 조선의 이 경제 문제점, 조선사의 많은 문제점들은 결국 우리 백성의 근본이 요 농민들,
나라의 근본이 요 백성들이 대부분 농민인데, 그럼 이 농민들이 잘 살고 그래야만 사회가 되게 건강하고 농촌 사회가 되게 안정되어야만 나라가 잘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려고 봤는데 분명히 농민들은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그 열심히 일한 대가를 농민들은 제대로 받지를 못해요. 왜냐? 이 토지를 갖고 있는 지주들이 결국 양반들이니까. 그러니까 양반들은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돈 벌고 실제 노동을 하는 농민들은 되게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토지를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중농학파들은 대체로 토지 개혁론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분배를 통해서 결국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토지를 줘야만 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유영원의 균전론, 이익의 한전론, 정약용의 여전론이 있는데 요거는 여기서 설명하기엔 조금 부족해서 제가 한번 패드에다가 이렇게 한번 그려봤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봤던 거 기억이 날 거예요. 일단 유영원의 균전론 같은 경우는 균등하다는 뜻이거든요. 균등.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토지를 분배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단, 요 사람은 신분차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분별로는 차등, 차별해서 분배를 해야 되고, 단, 대신에 신분별로는 또 균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에게는 조금 더 주고, 그 다음 이제 농민에게 조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주는 건데, 단, 신분별로는 똑같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균전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전론 같은 경우는 요때 한자는 리미티드, 그러니까 제한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걸 제한하냐면 매매를 제한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데 어떤 땅을 제한을 시키냐면 농민들이 최소한으로 먹고 살 만한, 그러니까 한 가족이 최소한으로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땅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평 이렇게 정해진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의 땅은 일단 농민들에게 주고, 대신에 요 땅은 절대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영원히 업으로 삼는 땅이다 라고 해서 영업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업전이란 걸로 묶어두고 요 땅은 매매를 제한하는 거. 그래서 요걸 한전론이라고 해요. 되게 그럴듯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정약용입니다. 자, 정약용은 정말 많은 책도 썼고 정말 많은 이론도 만들었고 했는데 정약용은 두 개의 이제 토지개혁론을 제시를 했어요.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여전론입니다. 여자가 뭐 한 단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마을 전체 땅이 있으면 요거를 1여라고 하는 단위로 묶는 겁니다. 1여라는 단위예요. 그러면 요 땅은 이제 공동 소유하고 공동 경작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유 재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집단 농장이라고 하는 거랑 되게 유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특히 북한이나 이런 데서 정약용을 정말 좋아합니다. 뭐 공산주의의 선구자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높이 평가하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인데 근데 요거를 다 똑같이 분배를 하면 제대로 농사가 안 되겠죠? 그래서 노동량에 따라 분배를 해요. 이 공동의 수확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매일매일 노동량을 기록을 합니다. 요걸 누가 하냐면 이 마을 이 여잖아요. 그래서 여의 장이 있어요. 장. 요걸 이제 여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장이란 사람이 매일 이제 노동량을 기록을 하고 노동량에 따라 이제 분배를 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랑 되게 유사한 형태긴 하지만 뭐 완벽하게 또 공산주의다 하긴 조금 어려운, 어쨌든 사유재산제를 좀 부정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정약용이 생각했을 때도 이 여전론이 너무나도 당시로서는 너무나도 혁신적인 생각이고 양반 지주들 입장에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죠. 사유재산을 부정한다는 건. 그리고 아주 작은 농토를 갖고 있는 자영농 입장에서도 사유재산을 부정당하는 건 조금 힘든 상황이겠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부정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조금 수정을 해서
다시 이제 정존론이란 걸 제시합니다. 근데 요때 정자가 뭐냐면 오물정자예요. 우리 오물정자 한자 보면 샵 버튼 생각하면 돼요. 샵 버튼. 그래서 샵을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마을에 이렇게 토지가 있으면 전체 토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샵 오물정자로 그려요. 그리면 총 9등분이 되겠죠?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요 땅, 그러니까 9분의 1에 해당하는 땅을 공전이라고 하는 걸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땅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땅은 공동으로 경작을 해서 세금을 요때 나온 수확물로 세금을 충당하고, 나머지 땅은 뭐 그냥 알아서 좀 뭐 매매를 하든 이렇게 사유를 하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유재산제를 좀 부정하는 형태는 좀 다르고, 어쨌든 농민들의 세금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여주려고 했던 것이 이제 정전론이다라는 겁니다. 뭐가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정답인지는 뭐 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요런 거 길게 할 시간이 없죠. 오늘 빨리 정리를 해서 넘어가면 다시 상공업 이제 중심의 개혁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상학파 같은 경우는 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조선이 되게 잘 먹고 발전을 하려면, 잘 살고 발전을 하려면, 부국강병을 하려면 상공업도 진흥해야 되고, 그러려면 기술도 개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조선은 아직 여러 선진문물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받아들이질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북학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북벌이라고 하는 건 청을 치자는 거였잖아요. 복수를 하자는 거였다면, 북학은 청에게서 선진문물을 우리 받아들이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대체로 이제 이 청에 왔다 갔다 많이 다녔던 사람들이, 청에 발달된 이미 선진문물 이런 것들을 많이 본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가 좀 받아들이자라는 입장으로 된 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중상학파가 뭐 다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이제 북학파의 입장을 좀 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주요 인물이 이제 유수원 이런 사람 있고, 그 다음 이제 뭐 박지원, 뭐 박재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좀 보면 유수원이라는 사람은 직업적 평등을 얘기했습니다. 직업적 평등. 그러니까 우리 수행평가도 했었고 했는데, 조선에 이제 직업의 기천을 뜻하는 말이 있죠. 사농공상이라고 하는 거, 선비, 농민, 그리고 수공업자, 상인, 이렇게 해서 요게 단순하게 그냥 직업을 나열한 게 아니고 직업의 기천이거든요. 요 순서대로 선비가 제일 귀하고, 그 다음 농민, 그 다음 수공업자, 상인, 요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수업 때도 설명했지만 성리학적인 이런 경제관념에서 이 상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정말 자기가 땀 흘려서 직접적인 생산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뭔가 잘못되게 좀 부당하게 이득을 취득하는 이런 형태잖아요. 성리학적인 경제관념에서 봤을 때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성인들을 좀 천대하게 됐고, 그리고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 농사가 더 어려워요. 근데 나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농사예요. 근데 농사 안 짓고 다 상이 내버리면 어떡해요? 이런 생각을 좀 한 겁니다. 그래서 상인을 일부러 굉장히 천대하는 이런 이제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이제 직업의 기천이 있다라고 하는 게 쭉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그런 성리학적인 사회 질서인데, 그런 거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유서원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 버리고 상업이나 이런 것들, 상인들을 우리 천대하고 이런 분위기를 없애야 된다. 왜냐면 요 사람이 봤을 땐 이런 겁니다. 뭐 박지원의 뭐 양반전이나 허생전이나 이런 걸 봐도 알 수 있지만, 가만히 앉아가지고 자기 밥벌이도 못하면서 책만 보고 있는 그런 가장의 노릇도 못하고 직접적인 노동도 못하고, 이런 사람은 직접 땀 흘려서 일하는 농민, 그리고 상인들, 자기가 직접 노동해서 뭔가 돈을 벌고 그걸 통해서 이제 경제활동을 하고 뭐 또 가족을 부양하고 하잖아요. 그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책만 읽고 있고 막 경제활동 전혀 안 하는 그런 양반들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봤을 때. 그래서 뭐가 천하다고 할 수 있는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직업적인 평등 이런 거 얘기해서 상인들을 천대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인 상업이나 이런 것들 더 부흥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을 얘기한 사람이고, 나 박지원은 뭐 워낙 이제 양반전이나 허생전이 이런 걸 통해서 양반들의 허례허식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주장한 거는 이제 상공업이 발달하려면 우리 육로가 잘 발달을 못됐어. 물류 유통이나 이런 게 더 발달되려면 수레를 많이 써야 돼. 이런 얘기했고, 그리고 선박을 통해서 물류를 엄청나게 크게 대규모로 뭔가 유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고, 우리가 또 물류 유통이 잘 이루어지려면 화폐를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요 시대 때 가장 자본주의를 가장 꿰뚫고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혁신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이 이 박재가라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박재가는 서울 출신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원래는 관직에도 나갔었고 이런 사람이긴 했지만 정조 때 등용이 돼서 막 활약을 하기도 했고, 근데 이 사람의 생각이 좀 특이해요. 이 소비를 굉장히 권장한 사람입니다. 이게 조선 사회,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근검절약해야 돼, 뭐 아껴 써야 돼,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굉장히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요 사람이 봤을 때 이 조선이라고 한 나라가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너무 아낀다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뭐 옷을 한번 사면 다시 안 사요. 떨어지면 기어 있고, 떨어지면 기어 있고, 떨어지면 기어 있고, 걸레가 될 때까지도 계속 입어요. 그러니까 계속 소비가 이루어져야만 새로운 상품을 계속해 만들고, 그래서 또 경제가 돌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가 발전을 할 수 있는데, 너무 근검절약을 하다 보니까 조선 사람들은 너무 근검절약을 해서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열심히 소비를 해줘야만 이 경제가 더 생산도 같이 이루어지고,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경제가 발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를 굉장히 잘 꿰뚫고 있는 사람인 거죠. 자, 요거를 이제 소비를 우물에다가 비유하거든요. 우물. 그래서 우물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한 건 이거예요. 소비란 우물과 같다, 이런 얘기 합니다. 왜냐면 우물물이란 것도 기본적으로는 고인물이에요. 고인물. 근데 우물을 퍼내면 퍼낼수록 새로운 물이 계속 올라와요. 물론 이제 막 다 퍼버리면 사라지겠지만, 퍼내면 이제 어느 정도 또 막 퍼내면 또 다시 새로운 물이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래야 계속 이제 좋은 물이 계속 생산이 되고,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또 우리가 쓰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우물이 좋게 돌아갈 수 있는데, 그것도 그대로 안 쓰고 가만히 두면 그냥 고여서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소비에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물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비를 아주 권장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게 이제 19세기 계하 사상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보면 되고, 자, 원래는 정리하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서는 우리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책에도 안 나오지만 홍대영이라는 사람이 좀 또 독특했거든요. 한번 보면 이 사람은 이제 의사문답이라고 자기가 이제 이 우주에 관한 이런 얘기를 같이 서로 주고받는 식으로 하는 책을 썼어요. 그게 이제 의사문답이라고 하고, 그 내용에 보면 막 지구 자전설 이렇게 주장하면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탈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천문관측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천문관측도 하고 막 그랬던 인물이에요. 자, 그리고 실학의 한 분파로 이제 국학을 연구한 사람들도 있는데, 국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요때 말하는 국학은 나라 국자거든요. 요때 나라는 우리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국학. 그러니까 조선이죠. 당시에 조선을 연구하는 거. 원래는 우리가 뭐 유교 성리학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역사, 우리 지리, 우리 언어가 아니고 다 중국이에요. 중국 역사, 중국 지리, 중국의 문학, 중국의 언어,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공부를 열심히 이제 막 했던 건데, 그걸 벗어나서 진짜 우리의 역사, 지리, 언어에 대한 연구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안종복, 동사강목, 요거 이제 우리 역사에 관한 얘기고요. 이중한 택리지, 요건 우리 지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인문지리서고요. 그다음 김종호, 우리의 이제 지리에 관한 거죠. 우리 정말 잘 만든 지도 중에 하나죠.
자, 정리를 조금 해보면 안정곡의 동사강목이나 뭐 유독공의 발해곡 이런 거 보면 발해 남북국이란 얘기 처음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국어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신경준의 훈민정운의 뭐 유희의 언문지 이렇게 우리말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그리고 당시 이제 백과사전 정말 여러 지식들을 총망라하는 그런 거죠. 그런 백과사전이 좀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수광의 지복유설, 우리 이익의 성호사설, 뭐 동국문헌 비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요거 세세하게까지는 알아두면 좋지만 TMI. 다음 조선 후기에 우리 쭉 여러 가지 봤지만 경제적으로 그래 너무 좀 발전을 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서민층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뭐 분홍도 등장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예전보다는 생활 여건이 좀 향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경제력이 어느 정도 생기게 되면서 여러분들은 이해를 잘 못하겠지만 서민들이 당시에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교육을 받는 겁니다. 교육.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은 서당들이 생겼어요. 서당은 이제 초등교육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글 깨우치고 막 이런 것들 하늘 전 따지 하는 거 막 그런 거예요. 그런 이제 서당 교육이 확대가 많이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서민들이 이제는 경제력도 어느 정도 생겼고 교육도 어느 정도 받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이제 글도 깨우치고 해서 글도 좀 써보고 싶고 여러 가지 문화를 좀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런 이제 욕구가 막 터져 나오면서 서민 문화가 발달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기본적인 건 문화가 발달하려면 다 경제력의 발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경제력이 뒤따라줬기 때문에 서민층이 경제력이 어느 정도 생기면서 교육받고 그런 자기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이제 누리게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첫 번째거든요, 사실. 그걸 이제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삶의 질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도 받고 문화도 누리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난 게 한글 소설 사설시조입니다. 한글 소설은 뭐 말 그대로죠. 그래서 당시 이제 한글 소설이 유행했다는 건 서민들이 많이 읽을 수 있는 책들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홍길동전이나 춘향전 이런 것들 보면 지배층에 대한 사회적 차별 이나 뭐 횡포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홍길동전 춘향전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이제 춘향이와 이몽룡의 뭐 애틋한 사랑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아니고 단순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요 춘향이라는 사람은 잘 보면은 이몽룡이라고 하는 이 양반집 자제를 잘 낚아서 이제 신분 상승을 하려는 욕구가 아주 잘 드러나요. 홍길동도 마찬가지고 자신들의 신분적인 한계를 되게 깨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이 드러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다루고 있는 한글 소설, 서민들의 마음을 많이 담은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사설 시조. 원래 시조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뭐 국어 문학 이런 거 할 때 배웠을 것 같은데 고전 문학 이런 거 보면 형식이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뭐 정원 시조 라고 하나요? 그래서 뭐 몇 원 몇 구 이렇게 이제 좀 정해져 있는 이런 게 있는데 그런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서민의 솔직한 감정을 아주 막 표현해요. 그래서 사설 시조는 그냥 쭉 랩가사처럼 쭉 그냥 써요. 형식 없이. 그리고 요 내용에 보면 양반들은 사실 자신들의 감정을 좀 약간 숨기는 거. 너무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되게 돌려 예를 들어 뭐 이런 겁니다. 나는 당신이 참 예쁘고 마음에 든다라고 말하고 싶으면 그 양반들은 당신은 마치 뭐 봄에 나비가 꽃을 뭐 찾듯이 뭐 이것도 너무 직접적이에요. 이거보다 더 돌려 뭐 꽃이라고 표현하긴 또 그러니까 엄청 돌려 어쨌든 감정을 되게 돌려서 이제 되게 이렇게 좀 어렵게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는 형태라면 사설 시조의 내용을 보면 서민들은 거침없어요. 너 너무 좋아, 너 마음에 들어, 와 사랑해, 막 이런 식으로 막 해버려요. 그래서 그냥 막 거침없이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설 시조의 특징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 이제 판소리 탈춤 요게 이제 당시 서민들의 놀이 문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판소리나 탈춤 같은 경우는 요게 이루어지는 요걸 하는 장소가 시장이거든요. 시장. 당연히 당시에 시장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었으니까. 근데 요 판소리 탈춤의 내용들을 보면 양반을 조롱하고 풍자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막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를 그냥 대놓고 시장에서 할 수 있다, 공연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양반의 권위가 많이 떨어진 걸 좀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 그만큼 서민들이 좀 양반들에 대한 도전 의식 이런 것들이 좀 생겼다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봉선탈춤의 양반춘 내용을 보면 말뚝이란 놈이 양반에 대해서 묘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 양반 나오신다. 그러니까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우리 다 들어봤죠? 삼정승, 육판서 요 들어봤을 겁니다.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그리고 이조 판서부터 이조, 호조, 병조, 앵조, 예조란다, 앵조란다, 예조 뭐 이런 거 이제 여러 6조의 판서 장관이죠. 다 지낸 태로 재상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알지 마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막 대단한 양반 아니고 요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개잘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 소반이라는 반자 쓴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요거는 그냥 양반은 개다 이러는 겁니다. 개다 멍멍.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막 놀리고 조롱하고 풍자하고 이런 내용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는 게 판소리 탈춤이에요. 그다음 독자적 화풍이 유행을 합니다. 조선 정기 때 대표적인 그림이라면 목련도 온도도 있지만 물론 중국 화풍을 되게 모방하는 형태가 있죠. 그 이제 고사간수도라고 그 되게 만두같이 생긴 애가 이제 물멍하고 있는 이런 장면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화풍의 특징은 중국 화풍을 모방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경치를 그리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경치가 아니고 그냥 중국에서 말하는 뭐 되게 이상세계 뭐 이상향 이제 유토피아적인 그런 모습을 그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진짜 경치가 아니에요.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는. 근데 조선 후기가 되면 진짜 우리의 자연을 우리나라의 자연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는 화풍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진경, 진짜 경치라고 해서 진경산수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경산수화가 등장을 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정선이라는 사람이고요. 뭐 인왕제색도, 인왕산, 금강산 그린 금강전도 이런 것들 보면 실제 이제 생긴 모습 보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그림 정말 잘 그렸거든요. 우리 책에 있는 거 보고 한번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풍속화, 민화. 풍속화도 되게 유행을 했는데요. 당시 이제 서민들을 주로 이제 그린 사람이 김홍도라면 주로 부녀자나 뭐 되게 남녀간의 좀 로맨스나 좀 이런 것들을 다룬 사람이 이제 신윤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림이 되게 확연하게 좀 차이가 나요, 느낌이. 그래서 김홍도는 좀 익살스럽고 되게 정말 우리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그리는 모습. 이라면 신윤복은 되게 여성적인 화풍이죠. 그림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름도 윤복이고 이래서 뭐 여자냐 이런 얘기가 뭐 한때 좀 있었는데 남자입니다. 하원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남자이고요. 근데 그림체를 보면 여잔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되게 섬세하고 좀 아름답고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어쨌든 요게 이제 김홍도의 그림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민화라고 해서 이름 없는 화가 그러니까 누가 그린지 몰라요. 근데 그냥 백성들이 그냥 그린 그림, 백성의 그림이죠. 민화 말 그대로. 그래서 백성의 마음을 담아 그린 그림이고요. 대체로 호랑이, 까치 이런 것들, 뭐 소나무, 학, 개, 잉어, 원앙 이렇게 부부간의 금슬이라든지 아니면 출세라든지 무병장수 뭐 이런 거에 대한 자신들 백성들의 소망을 담아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화들도 굉장히 유행을 했다 정도 봐두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끝. 와, 우리 딱 일주일 남았는데 제가 뭐 제 유튜브
성공하길 바래서 이걸 막 열심히 봐라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할 생각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정말 볼 의지가 있는 학생들이라면 이걸 뭐 제가 보라고 하지 않아도 찾아서 봤겠죠. 그런 학생들이라면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의 바람은 여러분들에게 진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 제가 뭐 이걸 가지고 뭐 부수입이 나요, 뭘 나요. 오히려 제한테 저 시간도 많이 뺏기고, 사실은 저도 퇴근하고 와서 참 힘들거든요. 힘든데 그래도 여러분들 생각해서 좀 시간을 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아주 좋은 마음으로 저의 마음을 좀 느끼면서 좀 열심히 열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